제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6절 조직 구조 모형 이렇게 되어 있죠. 조직 구조의 특성에서 나와 있는데 역시나 기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유기적 구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기계적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두 개 나눌 수가 있는데 기계적 구조는 가장 포인트는 바로 내적 통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유기적 구조 같은 경우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환경, environment가 강조된다. 그래서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번 강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조직 구조의 유형, 모형이 나오죠. 거기다가 중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는 행정학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가 기능 구조라고 나올 거예요. 기능을 강조한 것이죠. 펑션을 강조한 것입니다. 가령 어떤 생산을 하는데 조직이 있을 겁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 어떤 생산 매니팩처가 있죠. 이럴 때 어떤 장이 있다면 말이죠. 장이 있다면 어떤 부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기능별로 나눠진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인사부, 뭐 재무부 이런 게 있죠. 재무관리하고 뭐 그다음에 뭐 총무부, 그다음에 경리부 뭐 이렇게 나누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또 이렇게 계선적으로 나누는 방법, 이것을 기능 구조라고 그럽니다. 기능 구조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기술을 중요시했어요. 기술적인 측면. 왜냐하면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생산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술이 강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구조는 이런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 구조 말고요. 12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업 구조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 구조. 자, 기능 구조가 기술을 강조했다면 사업 구조는 사업성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죠. 생산 1과, 뭐 생산 2과 이렇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사업 부분별로 나누는 방법이 바로 사업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산출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생산 1과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뭐 생산 2과에서는 다른 뭐 물건을 만들고, 이런 부서화된 그러한 조직을 사업 구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능 구조보다는, 이 구조보다는 좀 더 발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구조가 있습니다. 3번 매트릭스 구조입니다. 매트릭스 구조는 행렬 구조라고 합니다. 행렬 구조.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 행과 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말하죠. 자, 행과 열 양쪽에 의해서 모두 어떻습니까? 모두 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가령 A라는 점이 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 자기 상관이 이쪽도 될 수가 있고, 직속 상관도 있고, 간접적인 상관도 있고, 이런 또 다른 간접 상관이 또 있겠죠. 이렇게 타치를 받는 것을 매트릭스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매트릭스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라인이 혼란이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전속결하게 어떤 행정을 하기 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원적인 어떤 체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런 매트릭스 구조의 장점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대응성이 좋죠. 대응성이 좋고, 그 다음에 신축성이 뛰어나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 개선에 올려서 어떤 통제를 위해서 받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그 과정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갈등이 생기겠죠. 이렇게 복합적으로 자꾸 통제를 받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게 바로 매트릭스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평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말이죠, 핵심 업무에 대한 어떤 과정이랄지 팀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팀제죠. 팀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바로 수평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평 구조 같은 경우는 수평 구조는요. 예를 들어서 라인을 핵심 과제, 예를 들어서 핵심 과제 1, 그래서 핵심 과제 2 이런 식으로 부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평 구조라고 하는데 스템 모형과 상당히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팀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공무원도 다 팀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핵심 과제라고 그러죠. 핵심 과제를 주고서 이 과제를 수행하라 이렇게 본 것이 바로 팀제가 되겠습니다. 자, 128페이지 보시면은 의미 핵심 업무 과정 중심이다. 그러니까 핵심 업무에 대해서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 바로 수평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4번 보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책임지는 그런 것이 없어지죠. 팀 위주다 보니까 개인 책임, 개인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도 나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가 있어요. 5번째.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런 구조가 있다. 이건 뭐냐면 조직 자체의 기능 플러스 핵심 역량 기능, 계획, 통제 모든 것이 다 복합된 그런 구조를 네트워크 구조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구조의 가장 큰 좋은 점이 뭘까요? 탄력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탄력적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또 담보받을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 조직이라는 커뮤니티를 또 뭡니까? 그 이론을 따라갈 수가 있고 커뮤니티의 공동체 의식을 또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통합 지향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어떤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점도 있죠.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다 보니까 품질 관리라든가 또는 제품의 어떤 안정적인 공급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분야가 말이죠. 여러 부서에서 네트워크를 움직이다 보니까 곧바로 신속하게 어떤 제품이 생산돼 가지고 소비자한테 곧바로 전달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 관리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령 금방 부패하기 쉬운 어떤 상품이 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상품이 금방 부패할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연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는 말이죠. 자, 12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유기체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점은 뭡니까? 자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직 구조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좀 약간 의문이 가긴 가지만 조직 구조가 네트워크로 되어 있으니까 네트워크 자체가 어떤 간결성을 또 뜻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복합적도 있지만 간결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핵심 역량을 어떤 핵심 역행을 뭡니까 수행하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가가지고 신용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직 이론이 바로 네트워크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구조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 공부를 해주시고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또 이 문제를 또 다루겠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9페이지에 이제 고전적 조직 연구 이론 나와 있죠. 조직 이론인데 고전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조직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분업이잖아요. 그죠? 분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분업에 따른 트러블이라든가 어떤 경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분업과 조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직의 축이라고 그러죠. 축. 기관이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분업이죠. 분업.
분업과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을 말이죠. 잘 합리적으로 절충하는 것, 이걸 바로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조정을 뭐 다른 말로 통합이라고도 하죠. 통합. 자,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시험을 푸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분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업은 다른 말에서 분화라고 그러죠. 분화. 분화라는 건 뭡니까? 결국 전문화를 말합니다. 전문화. 조직을 하게 된 동기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전문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조직을 통해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정책을 수행하자, 이런 측면에서 전문화가 나왔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129페이지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분화의 원리에서 수평적 조직 분화, 부성적 원칙, 그 다음에 동질성 원칙, 이런 게 있는데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선과 참모 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겠죠.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이 있는데, 개선 조직은 라인 조직을 말해요. 그래서 수직적 조직을 말합니다. 이거는 수직적 조직. 반면에 참모 조직은 뭡니까? 수평 조직을 말해요. 스태프라고 그러죠. 라인 조직을 말하고, 이건 스태프입니다. 그래서 참모 조직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정책 결정자한테 말이죠, 어떤 조언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책 결정자가 이 스태프한테 명령을 하지 못하는 조직을 바로 참모 조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수직 조직, 개선 조직은 뭐냐? 참모 형태가 아니라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는, 오다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을 개선 조직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29페이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분화의 원리, 전문화 원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통합, 조정의 원리라고 합니다. 통합의 원리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처 편성의 원리, 조정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특히 통합의 원리에서 말이죠, 상명하복이 또 문제될 수가 있어요. 종전의 관료제에서 많이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어지고 말이죠, 대응성이 좀 사라지게 돼 있고, 일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이런 측면이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30페이지 넘기세요. 거기 보면은 저 계층제의 문제점이 있어요. 계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계층제의 문제점은 라인 조직이다 보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결정자가 있고 B, C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D라는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즉 지연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저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이런 비경제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의사 전달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두 번째는 의사 전달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D라는 지위에서 뭡니까, 알파라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C라는 데서는 베타라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고 말이죠. B라는 곳에서는 감마로 바뀌어가지고 최상위한테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왜곡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개선 조직의 가장 큰 폐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연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행정학 시험에서 좀 재미난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어떤 원리를 또 물어봐요. 원칙을 물어보는데, 거기 나와 있는 피터스 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페터의 법칙 또는 피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공무원들이 말이죠, 무능하지만 자기가 계속 승진할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현상, 이것을 피터스 룰이라고 합니다. 페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승진과 관련이 있다. 즉 승진할 때까지, 무능하지만 승진할 때까지 계속 버티는 현상, 이게 바로 피터스 룰입니다. 자, 결국엔 뭡니까? 이거는 무능한 공무원을 비판하는 거죠. 그죠? 공무원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시험 문제 은행에 뭐라고 나 있냐면 피터의 원리와 관계가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진과 관련됐다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고요. 만약에 인사적체다 그러면 그 틀린 겁니다. 그게 틀린 거죠. 즉 그게 답인 것입니다. 즉 피터의 원리는 인사적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인사가 적체되지 않았죠. 계속 승진되니까 결국엔 승진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왜 승진 문제냐?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고 싶어하는 원리, 이게 바로 피터스 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을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분업의 원리, 그 다음에 수직제, 개선제, 그 다음에 참모조직, 수평조직이다 이걸 공부했고, 여기서 나왔던 계층제의 문제점에서 피터스의 원리, 피터스 룰을 공부했습니다. 피터스의 원리는 바로 승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130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은요, 아주 쉬운 얘기만 나온 거죠. 그래서 한번 가볍게 읽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른 학문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첩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130페이지. 막스 웨버가 나오죠. 막스 웨버는 공무원제도에 대해서 관료제라고 그러죠. 관료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어요.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은 카리스마적 관료제라든가 그 다음에 가산적 관리제, 가신적 관료제라고 하죠. 가신적 관료제, 그 다음에 합법적 관료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연구를 많이 했던 학자입니다. 자, 여러분 130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조과잉과 목표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동조과잉이라는 게 새로운 용어가 나오죠. 자, 관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죠. 동조과잉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상위에 있는 어떤 뭡니까 좀 고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동참하는 흐름이 크다는 겁니다. 동조를 과잉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접근한 것이 되겠죠. 즉 뭐냐면 자기 혼자 행동하게 되면은 왕따 될 확률이 많으니까 전체에 동조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전환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흐름은 갑이라는 흐름으로 갔을 때 나도 을이라는 판단을 갑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금방 바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획일적이다. 이 관료제의 특징은 말이죠. 다양성을 지향하고 획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경직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 나쁜 게 상당히 많이 나요. 131페이지 보면은 형식주의, 그 다음에 무사안일주의, 그 다음에 비인간화, 그 다음에 의식주의. 자꾸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공직생활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은 눈치를 많이 안 보죠. 자기가 할 길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티가 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습니다. 몸에 배 가지고요. 그 다음에 훈련된 무능이 생긴다.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능력이 좋은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무능함에 이제 극치를 달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막스 웨버라든가 일반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할거주의라는 게 있어요. 할거주의는 뭐냐면 어떤 특히 이제 행정 공무원이라고 쳐요. 공무원이 있는데 상위에 있는 어떤 상급자가 있을 겁니다. 상급자가 있는데 상급자가 하급자가 이렇게 있어요. 하위 공무원이 있을 때 이 하위 공무원이 만약에 전문적이었다. 전문적인 공무원이었을 때는 상급자인 공무원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기. 이런 의미에서 할거주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래서 섹셔널리즘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어떤 공헌한 것도 있어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료제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 어차피 관료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료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었다. 그렇지만 역기능도 있었겠죠. 민주주의 뭡니까? 국민이 주인인데 착각할 수가 있었다.
관료 어떤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일반 국민을 홀대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31페이지입니다. 관료제와 에도크라시 나와 있죠. 한번 나왔던 건데 여기 보면은 매트릭스 구조라고 되어 있죠. 매트릭스 구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렬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양하게 지시 전달 받고 다양하게 또 내가 의사 표시하고 이런 복잡한 컴플렉스한 구조를 매트릭스 구조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 탈고전적인 어떤 사업 구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견인 이론이 있습니다. 견인 이론은 뭐냐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조직 내부에서도 말이죠. 이 조직이 있다고 쳐요. 그동안은 말이죠. 이 바깥의 환경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바깥의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기준을 둬가지고 이 구조 조직에 있는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있죠. 이 사람들의 자아실현이랄지, 그죠? 자아실현이랄지 아니면은 만족감 이런 것까지도 판단하게 됐다는 겁니다. 만족도죠. 어차피 관료가 조직을 구성하는 주체잖아요. 이 주체가 만족을 해야 바깥에 있는 사람도 만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족하는데 서비스가 잘 나갈 이유가 없겠죠. 이런 측면도 강조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탈관료제와의 원리 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음매 없는 조직이라든가 린덴 이런 사람들이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3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에도크라시 나와 있죠. 에도크라시는 다른 게 아니고 외부적인 전문가의 의사를 수용하는 그러한 어떤 조직 이론을 에도크라시라고 그랬죠. 그럼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술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 집단 또는 다른 어떤 집단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받음으로써 조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활성화됐으니까 혁신이 돌아오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에도크라시가 좋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나쁜 점이 또 있어요. 에도크라시를 강조하다 보면은 외부의 의사를 계속 받아들이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배척 정신이 자꾸 생기죠. 배척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직 갈등이 심화될 수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132페이지에 조직 갈등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동료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제 10절 지식 정보 사용, 미래 조직의 의미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33페이지 보시면은요. 암묵지와 형식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의미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암묵지 같은 경우는 뭡니까? 형식지, 명시적 지식 이런 게 없는 것을 암묵지라고 그래요. 즉 문서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도구를 통해서 밝힐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바로 암묵지 또는 묵시지, 암묵지라고 그러죠. 주로 암묵지라고 그러는데, 암묵지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암묵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묵시적 지식으로 또는 암묵적 지식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암묵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암묵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까요? 바로 주관적으로 하겠죠. 주관적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 이것을 암묵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externalization이고 그 다음에 internalization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combination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3페이지에 비공식 조직과 개선 막료 조직이 있는데, 자, 개선과 막료, 거기를 한번 줄 좀 그시기 바랍니다. 개선 조직은 라인 조직을 말한다. 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막료 조직은 스태프 조직입니다. 스태프 조직은 수평적 조직을 말합니다. 즉 참모 조직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참모는 군대에서 그런 참모가 아니고 거의 동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방법이 참모 조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농도라는 게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판두가 강조했던 건데요.
개선기관에 대한 망료기관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분모가 말이죠. 개선조직이에요. 개선조직에 대한 망료 이거의 퍼센트 비율을 행정농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행정농도는 망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개선조직이 얼마나 되는 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조직에 해당하는 망료 조직의 퍼센트를 말하는 것이니까 망료 조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위원회 제도가 있어요. 이건 시험에 출제 안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제도는 우리 행정에서는요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 참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에 대해서 간섭하게 돼 있다. 이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점이 있죠. 위원회가 활성화되면은 행정이라는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태클을 걸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비행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좋은 점도 많죠.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2절에 보면은 이제 공기업, public enterprise 이렇게 나와 있죠. 행정국가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잘 되면 좋은데 공기업이 부실한 경우 많죠. 그래서 크림 스킴형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공기업이 이렇게 딱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 크림만 뚝 떠먹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이 부실한 기업은 팔리지가 않죠. 부실 기업은 부실 공기업이죠. 공기업은 그대로 있고 우량한 기업만 매매되더라. 이런 현상을 크림 스키밍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기업 같은 경우는 퍼블릭 엔터타이즈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국가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업형이 있고 주식회사형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형이 있다. 공사형 같은 경우는 정부가 100% 출자하는 그런 기업을 공사형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은 암결상이 조금 있는데 시험에는 뭐 100%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예를 들어서 정부 기업형 그다음에 공사형 이렇게 있는데 공사형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랄지 아니면은 무역진흥공사 이런 걸 말하죠. 거기 나와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뭐 거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의 유형, 그 다음에 공기업에 어떤 공기업이 있는가를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학 공부 하나만 해도 시간이 진짜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10년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10년도 더 걸리는 것을 한 번에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방법이 없죠.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빨리 합격해서 여러분 인생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는 게 가장 좋죠. 한 1000페이지짜리 여러분들이 한 100회 독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려면 한 10년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학문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드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문제를 숙달하게 금방 푸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13절 책임 운영기관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에이전시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NPM 조직 원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즉 뉴 파브릭 매니지먼트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뭐냐면 거기 책임 운영기관의 의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줄 한번 보세요. 집행 및 서비스 전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책임을 지는 기관이죠. 그래서 어떤 정책 효과가 나빴다. 적자를 봤다. 그러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책임 운영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35페이지에 책임 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줄 한번 쭉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책임 운영기관의 의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책임 운영기관 설치가 나와 있죠. 바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대통령령 나와 있죠. 이 대통령령은
부령이랄지 아니면은 총리령과 좀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외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명령이지만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령입니다. 총리령이랄지 부령 같은 경우는 조직 내부에서만 대내적 효력만 있지만 대통령령은 말 그대로 통치권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성격에 거의 근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격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소속 책임 운영기관의 장애 채용과 채용 계약의 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기관장을 어떻게 운영하냐면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및 평가도 하고 그래서 136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인사관리. 그 다음에 뭡니까?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책임 운영 기관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죠. 자, 사실 우리가 행정학 시험에서는 말이죠. 부속 법령이 종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부속 법령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향을 띠고 있어요. 지금 모든 시험이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 판례를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부속 법령을 또 물어봅니다. 과거에는 행정학에서는 부속 법령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부속 법령까지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36페이지 검게 쓴 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 회계라든가 그죠? 이 설치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한데 자, 4번 한번 줄 한번 보세요. 책임 운영 기관 특별 회계는 점점점 돼 있고 누가 관리하냐면요. 기획재정부 장관. 자, 줄 한번 보세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고 이 사람이 통합해서 관리한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137페이지 중앙정부 조직도가 있는데 조직도가 여러분 참조만 해주시고 우리나라는요. 거기 보면 교육부 장관이 말이죠. 겸임하는 교육문화 사회문화 부총리가 신설됐고 말이죠. 토탈 해가지고 17부입니다. 그 다음에 5처 16청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15절 조직과 인간과의 성격형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한번 뭐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이거는 애덤 스미스적 인간관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인간관, 이건 콩트적 인간관을 말하고 자기 실현적 인간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리커트의 사상에 기반된 인간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리커트의 4대 관리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거 X형 인간, Y형 인간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 보시면은 리커트의 4대 관리 체제론에서 X 이론에 해당하는 체계가 1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제2체제가 여기 해당하고 Y론에 해당하는 체제는 3체제와 4체제가 Y론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은 맥그리거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구별했다는 거죠. X형 인간이 있고 Y형 인간이 있다. 근데 리커트는 말이죠. 이거를 좀 세분해 가지고 X형에 해당하는 체제와 그다음에 뭡니까? 체제 1, 2가 있고 그다음에 Y형의 체제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파트와 2파트는 X형 체제에 들어가고 3파트와 4파트는 Y형 체제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더 세분한 사람이 바로 리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와 연결해서 138페이지에 쭉 동기부여 내용 이론에서 나오는 것인데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러죠. 뭐든지 동기를 부여해야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기도 없이 어떤 목표 지향점으로 달려가기 어렵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 5단계론 있고 그 다음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러라는 사람이 ERG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5단계 이론을 2단계를 뺐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바꾼 사람이 그래서 아들러라는 아들포라고 그러죠. 아들포가 그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139페이지에 맥그리거 이건 별표 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X이론과 Y이론을 강조했어요. 이 사람은 말이죠. 매슬로우라든가 아들포 이런 사람들의 이론과 좀 더 달라요. 그래서
원래 사람의 어떤 적극성이랄까, 능동성이랄까, 부정성 또는 네거티브적 성격이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사람을 두 갈래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X형 인간이 있고 Y형 인간이 있다 이런 얘기죠. X형 인간은 능동적이지 않고 피동적이다. 피동적 인간을 말하고 Y형 인간은 능동적 인간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X형 인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기 이기적인 어떤 인간이고 Y형 인간은 통합적 인간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139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 교환에 의한 관리 전략을 처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교환이라는 것은, 이건 말이죠. 약간 철학적인 얘기인데,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교환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직접 상대방과 바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상대방의, 대가를 바라는 거. 이걸 교환이라고 합니다. 자, 2번 보면은 맥그리거는 인간의 고급 욕구에 창안해서 통합 관리 전략을 폈는데 결국에는 맥그리거는 Y형 인간으로 가자는 겁니다. 즉 Y형 인간이 최종 목표점이다. 이렇게 본 것이 맥그리거의 XY 이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면에 Z 이론이 있어요. Z 이론이라고 그러죠. 룬드스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Z 이론, Z 이론을 강조했어요. 이 사람은 말이죠. 물론 로우바이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로레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X형에도 들어가지 않고, Y형에도 들어가지 않고, 제3의 영역인 G론에도 있다. 이렇게 강조한 사람이 바로 룬트스타트 이런 사람이 강조한 이론입니다. 물론 로레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론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말이죠. 관료형이 쭉 나와 있는데 참조만 해주세요. 미국형 관료형이 있고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미국과 일본식을 조합한 그런 이론이 있다.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르츠베르크입니다. 허즈버르크라고 됩니다. 시험 문제는 허즈버르크, 베르그 이렇게 나왔는데 허즈버그 상관없습니다. 원래 이제 정확하게 발음하면 헤르츠베르크인데 문제 은행에 보면은 허즈버그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욕구 충족론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불만 요인이 있고 말이죠. 불만 요인 또는 이것을 위생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족 요인이 있고 동기부여 요인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사람이 바로 헤르츠베르크입니다. 허즈버그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불만 요인은 조직 정책의 행정, 그 다음에 감독 보수. 누가 말이죠. 감독하고, 월급 주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좀 불만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불만 요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위생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만족 요인인데 직무상 성취. 자,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만족하겠죠. 그 다음에, 직무 성취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만족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람이 있습니다. 만족하겠죠? 이것을 만족 요인 또는 동기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별표 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응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용 문제를 풀려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겠죠.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시험에 문제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올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 강의가 끝나는 대로 문제풀이를 또 해드릴 테니까 한 5, 600문제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숙달하면은 최소한 90점 이상 나아가서는 만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0페이지 보면은 동기부여 과정 이론 이렇게 돼 있는데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이렇죠. 사람도 어떤 만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욕구를 가지면 기대를 하겠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러한 이론이 바로 기대 이론이고 동기 유발에 브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동기 유발에 3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유인가, 그다음에 기대감, 수단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모티브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expectance라고 있는데 이건 기대감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수단성이 있어요. instrumental이라고 해가지고 수단을 어떻게
방법을 어떤 수단을 동원하는가 이런 문제가 바로 기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거기 보면은 뭐 수학적 기회가 있는데 수학적 기호는 필요 없고 그런 이론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1페이지에 2번 별표 하나 치세요.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덤스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형평성 이론 또는 공평성 이론을 또 강조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말이죠. 노력한 것만큼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이 동기부여 과정 이론을 전개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자신이 투입한 거에 분모를 삼고 그 다음에 산출을 과 비교했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나와야 어떻습니까? 동기가 뭡니까? 부여되는 거 아니냐. 즉 노력한 것만큼 많은 산출이 나오면은 다음에 또 열심히 하겠죠?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덤스의 형평성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이론이 있어요. 이걸 강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 말이죠. 다른 학문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enforcement 해가지고 강화 이렇게 나와 있죠. enforce라는 것이 어떤 타격을 때리다, 강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어떤 유인을 한다는 것이죠. 유인한다는 건 뭡니까?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뭡니까? 자기 축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유인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을 뭡니까? enforcement라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소고라고 그러죠. extinction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동기부여할 때 말이죠.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은 불합리하고 나쁜 것은 말이죠. 버리는 게 상책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학습 이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특히 맥그레거의 XY론 공부했고 나아가서는 J론이 있다. 이렇게 공부했고요.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뭡니까? 책임운영 기관이랄지 그 다음에 행정국가의 산물인 공기업을 또 공부했고요. 또 중요했던 게 있었죠. 에더크러시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전문가 집단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